자, 지난주에 마지막에 편집 실수 때문에 잘렸던 그 문제 풀이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화면에 문제 띄워놨으니까 프린트 없으시면 앞에 화면 보시고 풀어왔죠? 아까 잘렸다 하고 바로 덮었어요? 대부분의 반이 그런 것 같던데 다시 풀어보시죠. 자, 그는 계율을 어기고 설총을 낳은 후에 속인의 옷을 입고서 스스로 소정거사라고 불렀다. 가끔 상식이 좀 뛰어난 친구들은 설총 보고도 바로 캐치하긴 하던데 어쨌든 좀 더 읽어봅시다. 큰 방 모양으로 도구를 만들어 화음경에 문구를 따서 무해라고 부르고 무해 힌트지 무해라고 노래를 지어서 세상에 퍼뜨렸대. 무해가가 힌트네. 무해가. 이것을 가지고 곳곳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를 하니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까지 모두 부처를 알게 되고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게 되었다. 나무 아미타불도 힌트가 되겠다. 그러면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밑줄 친 그는 누구야? 원효. 원효야, 원효. 그러면 원효에 해당하는 선지를 찾으면 되겠죠? 정답 몇 번이야? 4번? 화쟁사상과 아미타신앙? 네, 정답 4번이고요. 그럼 1번부터 차례대로 왜 정답이 아닌지 보자. 중국으로부터 풍수지리서를 받아들였다. 누구야? 누가 했어요? 누구더라? 내가 이거 프린트에 써놨다. 도선. 선종 승려였던 도선이 이걸 유입을 했죠. 2번 교관 경수를 제창하고 북청사를 창건했다.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고려시대 의천이라는 승려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우리 고려시대 끝까지 시험범위니까 곧 배워요. 다다음 문제쯤. 3번 당나라 유학하고 돌아와서 화엄종을 제창했다. 화엄사상 누구야? 의상. 자, 4번이 정답 원효였고 화쟁사상과 아미타신앙. 자, 5번 백년사를 결성하고 참회와 연구를 강조했다. 이것도 아직 안 배웠지만 고려시대 승려인 요새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새도 마찬가지로 아마 다다음 주쯤에 배우게 될 거예요. 시험 직전에. 그래서 정답 4번이고 넘어가서 주제 8번을 봅시다. 주제 8번. 시간 관계상 아마 고려 태조 왕건까지 오늘 볼 것 같은데 주제 8번 볼게요. 주제 8번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아까 도표 그린 거 있지? 그 도표에서 진성여왕 시기부터 신라는 망해가고 있고 주변에서 새로운 국가들이 쏙쏙 등장하던 그 시점부터 우리가 지금 다시 배워볼 거야. 그 당시 수삼국이 성립을 하고 고려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이 되는 상황을 먼저 볼게. 대외적 배경, 즉 중국의 상황을 보시면 중국은 이랬었어. 원래는 통일신라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은 빨간색이 수나라거든. 얘들아, 수나라? 그렇게 수나라가 잘 나갔는데 수나라 다음에 등장한 당나라는 더 잘 나갔어. 빨간색 받고 파란색 부분까지 나아갔거든. 그래서 당나라는 중국 전체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지역까지 진출했을 만큼 무지하게 잘 나갔던 국가야. 근데 신라가 망해가던 그 무렵에 이 당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멸망했어. 그리고 나서 중국은 어떻게 됐냐면 5대 19개 시대로 접어들게 돼. 5대 19개 시대가 뭔진 모르겠지만 지도상으로 봤을 때 느낌이 중국이 좀 안정적인 것 같아? 혼란한 것 같아? 혼란한 것 같아. 그것만 알고 가면 돼. 잘 나가던 당나라가 망했고 혼란한 5대 19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지도 오른쪽 위에 보시면 계속해서 거란이라는 민족이 있는 거 보이죠? 거란. 여기 옆에도 거란. 그지? 이 거란이 원래 그냥 부족 단위의 집단이었어. 근데 5대 19의 혼란기를 틈타서 점점 더 세력을 성장시키게 돼. 그래서 그 밑에 텍스트로 정리한 부분을 보시면요. 당나라가 멸망했고요. 5대 19의 혼란기가 시작됐는데 그걸 틈타서 거란이라고 하는 부족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대외적 상황, 중국의 상황이에요. 그럼 당시 한반도는 어땠느냐? 신라 말기에 몹시 혼란한 상황이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혼란했냐면 진성여왕 시기에는 원종 애노의 반란, 적고적의 난처럼 농민분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을 했고 이번에 왕위 계승전과 통치체제가 붕괴됐어. 그치? 한마디로 신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었던 거고 3번 궁예나 견훤같이 독자적인 세력들이 등장했어. 지방 곳곳에서 호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자기 나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확보하면서 저렇게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어 나갔고 이들은 금방이라도 군사를 이끌고 왕권을 찬탈할 만큼 힘이 셌고 혹은 자기네들 독립적으로 국가를 꾸릴 만큼 그만한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
자, 그리고 4번. 선종이나 풍수지리술처럼 다양한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대. 문화가 다양해지는 건 사실은 나쁜 일은 아닌데 이렇게 사회가 혼란한 시기에 백성들이 어떻게든 종교를 믿어서라도 이 혼란함 속에서 버텨보고자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상이 다양화된 거는 신라 사회의 혼란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여러 가지 때문에 신라는 잘 망해가는 중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던 중 견훤이 잘 나갔었다고 했는데 그 견훤이 결국에는 새롭게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국가 명칭이 후백제, 옛 백제 지역에 성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견훤은 무진주나 완산주 지역을 점령해서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고요. 그 아래 지도를 보시면 초록색과 이 진한색, 초록색 부분까지가 후백제인데 완산주, 무진주 이런 지역 점령해서 옛 백제 지역에다가 이렇게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백제의 1대 왕은 견훤이야. 그러면 견훤이 죽고 나선 누가 왕이 될까 생각을 해보자. 자, 견훤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어. 첫째 아들 신검, 둘째 아들 양검, 셋째 아들 용검, 넷째 아들 금강. 자, 견훤이 자연사 하게 되면 누가 왕위를 계승할까? 신검. 근데 문제는 견훤이 살아생전에 신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금강을 아끼고 총애했어.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견훤이 죽으면 견훤의 유언장을 펼쳐봤을 때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적혀있을 것 같니? 그치. 그럼 신검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지. 난 맏아들로 태어났는데 넷째 아들을 더 아낀다는 이유로 지금 왕을 못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빠지만 우리 아빠가 저대로 죽으면 나는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의 액시던트가 발생을 해야만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그 사건이 바로 신검의 정변이야. 935년에 있었던 신검의 정변은요. 신검, 첫째 아들 신검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동생들이었던 양검, 용검을 데리고 아빠였던 견훤을 납치 감금한 사건이야. 금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 산속에 있는 절. 거기다가 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이 합심을 해서 견훤을 납치해가지고 가뒀어. 그게 바로 신검의 정변이야. 그리고 나서 당연히 왕권과 주된 모든 권력을 다 누가 차지했을까? 신검을 비롯한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이 차지를 했었겠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견훤은 어떻게든 겨우겨우 그 절에서 탈출에 성공을 해요. 근데 다시 정권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아들들이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서웠던 거지. 그래서 어떤 길을 택하느냐? 고려로 넘어가게 돼. 당시 고려의 왕건한테 나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나 좀 받아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그때 왕건이 견훤을 받아줘. 그래서 견훤이 고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반도에는 아까 저기 마지막에 설명했던 것처럼 고려랑 후백제만 남았던 상황이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려랑 후백제가 한판 붙게 되죠. 어디서? 1, 2천에서. 그래서 1, 2천 전투가 발생을 했어. 근데 우리는 알지. 고려랑 후백제의 단순한 국가 대결이 아니라 후백제의 왕이었던 견훤이 고려에 넘어가서 고려랑 견훤이 크로스한 상태에서 후백제랑 싸우는 거잖아. 그치? 누가 이길까? 고려가 당연히 이기지. 백제 군사력이 얼마고 무슨 전술을 쓸 거고 백제에 쳐들어갔을 때 그 지형은 어떻고 견훤이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 정보를 다 넘겨주고 어쨌든 견훤은 왕건이 자기를 받아줬기 때문에 왕건에게 충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 2천 전투에서 당연히 백제가 크게 패배를 하죠. 그 이후에 더 이상 백제는 큰 힘을 쓰지 못한 채 936년 멸망을 하게 되고요. 후백제가 생겨났을 때 그 비슷한 시기에 후고구려도 성립이 됩니다. 바로 궁예가 옛 고구려 지역에 후고구려를 건립하게 되는데요. 궁예는 초반에는 그렇게 미친놈이 아니었어요, 얘들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쳐간 건데 미치기 전에 궁예는 왜 더 힘이 셌었냐면 원래는 지지자들이 그렇게 강한 타입은 아니었는데 궁예의 베스트 프렌드 왕건이 있었어. 말로는 친구지만 사실상 궁예 발밑에 있는 신하였거든. 그래서 궁예가 왕건에게 저기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네가 나가봐 하면 왕건은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모든 전쟁에서 이겨왔고 저기 영토 좀 뺏어와 라고 궁예가 보내면 네! 하고 가가지고 영토를 다 뺏어갔어. 걸어가는 길이 모두 다 업적이 되는 사람이 왕건이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왕건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을 지고 있었던 궁예는 후고구려를 초반에 잘 이끌어갔어. 그래서 궁예가 이제 왕건을 보내서 했을 때 왕건이 남겼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저기 금성, 지금의 나주 지역을 점령한 일인데 저게 어디냐면 지도에서 봐봐. 진한 초록색 부분. 원래 후백제의 영토인데 궁예가 원정을 보냈어. 근데 왕건이 또 그걸 해냈어. 그래서 꽤 많은 후백제의 영토를 후고구려의 영토로 만들고 돌아와. 배 타고 왔어요.
그랬겠죠. 그랬겠죠. 우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친 거잖아. 엄청나잖아. 샌드위치가 가능한 작전이잖아 이제. 그래서 이러한 업적들을 바탕으로 왕건에 대한 신임은 점점 어떻게 될까? 두터워지지, 그지? 궁예뿐만 아니라 주변의 신하들, 백성들까지 왕건을 칭송하기 시작을 했지. 근데 이때 마침 이때부터 궁예가 여러분들이 아는 그 궁예로 미쳐가기 시작해. 궁예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누가 기침 소리 아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또 마구. 마군이 낚였다. 마군이 낚였다. 또 관심. 관심법을 쓴다. 또 안돼. 안 돼. 애꾸눈의 빡빡머리 아저씨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이 아주 극한의 모습을 띠게 돼. 그래서 빡빡머리 아저씨가 내가 미륵불이다, 내가 부처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고, 그치, 기침소리를 누가 내었냐고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기침소리 낸 사람을 굳이 시비 털면서 갈구기 시작을 하죠. 갑질이 시작됐죠, 갑질이. 그리고 관심법을 쓴대, 지가. 그래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있대. 그래서 신하들 불러놓고 뭐 하냐면 관심법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지금 너의 눈을 꿰뚫어 보니까 너가 지금 내일 칼을 들고 내가 자는 사이에 내 목을 베러 올 것 같다. 그럼 신하들한테 묻지, 얘 어떻게 할까? 너네 뭐라고 대답할래? 죽여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궁예에 몇 안 되던 그 지지자들마저 어떻게? 화나지. 등을 돌리게 돼. 그래서 왕건의 신임은 점점 두터워지는 와중에 궁예는 미쳐가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드디어 참다 못해서 주변 인물들, 신하들이 궁예를 왕위의 자리에서 축출해내게 되고요. 그 대신 그 다음 왕으로 누구를 추대했을까? 당연히 왕건을 추대했겠지. 근데 왕건은 후 고구려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한 게 아니라 새롭게 국가 명칭을 고려라고 바꿔. 그리고 고려의 1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돼.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후 고구려가 안 적혀 있죠. 왜냐면 저 자리 그대로 원래는 후 고구려였고 그게 왕건으로 바뀌면서 국가 명칭과 왕만 바뀐 거야. 그래서 고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저 지역이 후 고구려였을 것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918년에 드디어 왕건에 대해서 고려라는 국가가 생겨나게 되고요. 왕건은 고려를 건국한 직후에 자신의 지지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송악 지역으로 천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의 개성 지역, 거기가 고려의 수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지도를 통해서 후삼국의 통일 과정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봅시다. 자, 건국 전에 궁예 밑에서 열심히 충성하던 왕건이 여기 가서 점령하는 공을 세웠었지, 그치 맞지? 이걸 기점으로 왕건의 신임은 크게 상승을 했을 거야. 자, 두 번째 보자. 그렇게 왕건의 신임은 두터워지는 와중에 궁예는 미쳐갔어. 그래서 후 고구려 없애고 고려 만들어졌지. 그래서 918년 고려가 건국이 됐고, 건국 직후에 왕건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많은 송악 지역으로 수도를 천도해. 자, 그 다음의 상황을 보시면 후백제에서 신검의 정변이 발생해서 납치 감금당했던 견훤이 겨우겨우 탈출해서 왕건에게 헬품이 요청을 해. 그랬을 때 왕건은 견훤을 받아줘. 자, 그러는 상황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신라는 알아서 잘 망해가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지? 시름시름 앓고 있던 그 신라가 935년에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마지막 왕이었던 이 경순왕이 영토 전체, 국민 전체를 전부 다 고려에게 바치게 돼. 이 항복을 통해서 신라는 멸망을 하게 됐지. 그리고 나선 이제 한반도에 고려랑 후백제만 남게 됐어. 그래서 고려랑 후백제가 한판 떴는데 바로 요 1, 2천에서 떴지. 그래서 1, 2천 전투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서 당연히 고려가 이겼고 거기에서 패배한 후백제는 얘도 시름시름 앓다가 곧바로 936년에 후백제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지도로 살펴봤듯이 한반도 전부가 고려라는 국가로 단일화되게 되는 건 936년 이후 시점이고요. 한 가지 위에 보시면 발해에 관련된 이야기가 적혀 있죠. 발해는 926년에 이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했어요, 얘들아.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그 이후에 발해의 유민들은 옛 고구려를 계승해야 되는데 국가는 망했고 어떡하지 하다가 한반도 남쪽으로 점점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왕건은 이 발해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줘. 왜냐? 통일신라 때도 마찬가지고 고려 때도 마찬가지고 한반도를 통일하긴 했지만 옛 고구려의 그 광활한 영토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늘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이 오겠다고 하면 받아주는 거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포용을 해요. 그래서 926년부터 936년까지 오랜 기간 계속해서 발해의 유인들이 남아할 때마다 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태조 왕건이 있는데요. 태조 왕건은 제위 시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18년 후삼국이 성립되어 있었던 그 혼란한 시기에 고려를 건국했고 936년 후삼국을 전부 통일한 그 이후에도 왕을 이어나가게 돼. 그러니까 제위 초반 중반까지는 혼란했던 시기고 936년 이후 제위 말기쯤 되어서야 조금 고려가 안정을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국가를 처음 세운 왕건으로서 다양한 정책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민생 안정책으로는 조세를 10분의 1만 걷도록 규정을 했어. 왜 이런 규정을 했었느냐? 통일신라 말기 진성여왕 때 백성들이 세금 문제에 예민해서 그걸 자꾸 건드릴수록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새롭게 생긴 우리 고려에서는 국민봉기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세금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10%, 10분의 1만 걷어라라고 규정을 했고 그 이상의 세금을 걷는 관리가 있다면 그건 불법으로 규정을 한 거지. 그래서 안정적으로 조세를 수취하고 각종 밀란을 방지하고자 조세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요. 흑창을 설치했는데요. 흑창은 우리 고구려의 진대법을 떠올리면 돼. 진대법 뭐였어? 봄에 쌀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였어. 그치? 왜냐하면 봄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던 제도가 진대법이라면 그런 것들을 담당했던 기구가 고려시대는 흑창이야. 기구 명칭이야. 그래서 빈민구제기구로서 마찬가지로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걸 관리하는 기구가 흑창이 있었고요. 자, 신라 말기 궁예를 비롯한 여러 호족 세력들이 각 지역에서 날뛰기 시작했어. 고려가 통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족이라는 존재는 지방에서 강성한 존재로 군림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왕건은 그 호족을 자기 발 아래 두던지 확실한 내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위험한 거지. 그래서 적절히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주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대표적인 회유책이 바로 혼인정책, 사성정책 이런 게 있어. 혼인정책은 말 그대로 왕건이 호족들이랑 결혼함으로써 내 편으로 만드는 정책이고 사성정책은 성씨를 하사한 정책이야.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이나 기본들에게 있는 호족들은 성씨가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호족이면 이지우가 아니라 지우인 거야. 성이 없어. 근데 이때 왕건이 왕족들만 성씨를 썼거든. 당연히 왕씨를 썼겠지. 왕씨를 호족들에게 하사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가 지우로 살다가 지우라는 호족으로 살다가 왕씨 성을 하사받았어. 그럼 그날부터 왕지우가 되겠지. 근데 지금 웃기지만 그 당시에 내 이름 앞에 성이 붙는다는 건 엄청난 특권 의식을 누리는 거야. 왕이 나한테 성씨를 줬어. 약간 이런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혜택을 받게 되면 기세등등해져서 왕건한테 충성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사성정책이었고 또 하나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 그래서 그때마다 공을 많이 세웠던 신하들을 뽑아서 공신으로 책봉을 했고요. 그 공신들에게 땅을 하나씩 지급했다. 얘 딱 수고했다. 땅 여기 있다. 이렇게. 그 땅이 바로 역분전이야. 그래서 공신 책봉하고 역분전을 지급했고요. 그 다음 너무 잘해주기만 하면 얘네가 기어오를 수 있잖아. 그래서 적정히 짓밟는 정책으로서 통제책, 사심관 제도랑 기인 제도가 있었어요. 사심관 제도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지역의 통치를 맡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현지가 화성시에서 나고 자라서 화성시를 잘 알아. 그럼 왕건인 내가 현지를 화성시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보내. 화성시를 이제 너가 알아서 잘 책임져 봐라라고. 이런 제도가 도대체 왜 통제책일까 근데? 거기서 막 반란 일어나면 바로 죽여버리는. 그치. 보낼 때 쿨하게 빠이 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한마디 당부를 하지. 너가 화성시에 가서 사심관으로 있는 동안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백성들이 불만을 품게 되면 그건 다 네 탓이야.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찝찝하고 무거웠겠니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사심관으로 발령받는 그 순간부터 불만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백성들을 잘 달래고 정책을 잘 꾸려나갔겠지. 이러한 효과가 있었던 게 사심관 제도고, 기인 제도는요 호족의 자식을 한 명 중앙에다 인질로 데리고 있는 제도였어. 우리 이거 통일신라 때 비슷한 거 있는데. 상수리 제도.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자면 호족이 지방에서 날뛸 때 걔 아들을 중앙에다가 인질로 데리고 있으면서
너 거기서 잘못 날뛰면 내 옆에 있는 네 아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협박을 하는 거지. 그래서 네, 가세요. 갈 분 가시고. 그리고 나서 국진정책도 실시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삼국통일 이후에 그 옛 고구려 영토를 다 회복하지 못했다는 한계점 때문에 고려 초반에는 계속해서 국진정책을 통해서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경이라고 하는 수도를 중시하게 되는데 서경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서경. 수도는 그 아래에 있었던 송악이었지 얘들아. 수도는 송악이지만 국진정책을 하려면 북쪽 경계선에 가까운 어느 수도에 군사 거점이나 전진 기지 같은 걸 마련을 해야 돼.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서경이고요. 그 이외에도 발해 유민들을 수용한 건 당연히 이해할 것 같고 거란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폈어. 왜? 그렇지. 내가 아끼고 받아주고 있는 이 발해를 짓밟은 애들이 거란이잖아. 그러니까 거란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고요. 바로 5번에 있는 훈요 10조는 자손들 훈계를 위한 규범을 제시한 문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정성스럽게 잔소리를 10가지로 정리한 문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잔소리들을 했는가 한번 보자. 자, 첫째, 왕위는 맏아들이 계승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잔소리 할 거 참 많았을 텐데 굳이 1번 가장 중요한 첫 문장에다가 왕위를 맏아들이 계승한다고 썼어. 이쯤 됐으면 사실 왕위를 맏아들이 계승하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었을 텐데 굳이 이런 말을 왜 1번으로 썼을까? 싸우지 말라. 당연히 싸우지 말라고겠지. 근데 왜 싸울 것 같았어? 자식농사를 잘 지었으면 자식이 너무 많아. 자식이 겁나 많았지. 왜? 혼인 정책 혼인제도 그렇지. 혼인 정책이 왕건이 살아생전에는 호족들을 포섭할 수 있는 정책이었지만 아내가 많다는 건 그만큼 자식은 더 많다는 거지. 실제로 왕건의 아들이 50명? 딸이 20몇 명?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만 거의 100명 가까운 자식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왕건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왕은 누가 할까? 맏아들이 계승한다 하실지언정 그 자리를 노리고 꿰차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치고 넘치겠지, 그치?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아마도 첫 번째에 저렇게 중요한 내용을 넣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하고요. 2번 서경 중시, 당연히 국진정책 계속해라 라는 의미일 거고 3번 풍수지리 사상, 풍수지리 사상 신라 말부터 유행해서 이때까지 지속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4번 연등회와 팔관에는 불교 행사 명칭이야. 불교 행사를 성실하게 계속 열을 해. 불교 좋아하는 것 같죠? 5번에서도 불교를 발전시켜라 라고 하면서 불교를 강하게 숭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6, 7, 8, 9, 10도 읽어보시면 그래 할 법한 잔소리를 잘 늘어놨구나 라는 기분이 들 거예요. 복습할 때 읽어보시고 다시 위로 올라오셔서 훈요 10조 아래 보시면 훈요 10조 안에도 있었던 내용인 불교 숭상, 그래서 연등회랑 활간회와 같은 불교 행사를 꾸준하게 개최했고 이후 대대손손 계속해서 이러한 행사를 계속 이어가기를 당부했죠.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7번에 보시면 태조가 죽고 나서 첫 번째 잔소리였던 맏아들의 계승 원칙을 무시한 채 왕의 계승은 몹시 혼란해져요. 아들들끼리 지들끼리 왕을 하겠다고 서로 다투면서 해종, 정종, 별거 한 건 없지만 제위기간이 매우 짧은 왕들이 계속 번갈아 바꿔치기가 돼. 그러다가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킨 왕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그 아래 나오는 광종이에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광종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동영상 좀 꺼주세요.